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디어와 정보 수업 14주차 온라인 보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1부에서 이제 간단하게 온라인이니까 여론과 미디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제 2부 가서는 이제 지난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이제 기말고사 시험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핵심 개념들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2주차 수업에 이제 사회과학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끝나고 6월 20일 금요일에 온라인 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로 오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 자유롭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동영상 부분은 이 6월 20일 날 진행하는 보강 부분은 이제 뭐 따로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1시 반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강의실에서 이제 시험을 볼 테니 이제 기말고사 시험 오늘 수업 진도 나간 부분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니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기말고사 글쓰기 과제를 시험 당일날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험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면 좀 바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제출은 이제 하루 기한을 연장을 해서 6월 14일 토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고 11시 59분 자정 1분 전에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과제는 이 캠퍼스에 반드시 PDF로 변환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퍼스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할 뭐 이렇게 홈페이지 미디어 정보 홈페이지 들어가서 처음에 스크롤 쭉 내리면 15주차 과제 이렇게 있어서 이제 기말 과제 그 제출 있는데 이 칸에다가 이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첫 번째 여론과 미디어, 두 번째 기말고사 시험 범위 리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론조사라고 하면 다 아시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를 앞두고 이제 후보들이 각각 얼마나 이제 지지율이 변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전화를 많이 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제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정책이나 후보들이 뭐 이렇게 선거 운동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점들이 있고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론과 미디어 파트에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 먼저 여론조사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론조사 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저희 대통령 선거 전에 아니면 통상 국회의원 선거 전에 실시하는 선거 전 여론조사가 있겠죠. 투표율, 실제로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내가 투표를 할 것인지, 투표율이나 지지 후보를 예측하는데 쓰이는 선거 전의 여론조사가 있죠. 근데 이런 게 가장 이제 보편적인 여론조사라면은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 지지도 평가 여론조사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여당,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물어보는 여론조사도 있고, 인구 통계학적인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별, 연령, 학력,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지 아닌지, 소득 수준, 내가 1년에 얼마를, 우리 집 가구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어느 동네 거주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변수들을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어떤 연령의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이 요즘 이슈다 하면은 20대, 30대 사람들과 60대 이상의 사람들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의견을 표명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여론조사 통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정책 선호,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나 정치적 이념, 태도 이런 것도 이제 변화를 묻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관련된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술적인 좀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특히 저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런 문항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하루에 몇 번 뉴스를 접하십니까? 뭐 자주 보는 뉴스 뭐 세 개를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가장 신뢰하는 뉴스는 어떤 채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뉴스 이용과 관련된 행동, 빈도 이런 거를 이제 문항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정치 참여 경험 같은 것도 이제 실제로 설문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지난 1년간 정치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뭐 어떤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청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 참여 경험 같은 것도 실제 여론조사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걸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여론을 움직이는 데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정치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기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정치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당, 즉 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의 현재 국무총리는 누구일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은지, 이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의 설문들을 실제로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한가에 대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죠. 뭐 즉 여론조사에서 뭐 사람들이 실제로 응답률이 낮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거짓으로 응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보통 여론조사 저도 봤는데 몇 번 받기도 하는데 아이씨 너 바빠 비타너 이러면서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사의 특정 정말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태도나 의견이나 행동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이런 설문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의문점 논쟁점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의 특정 오류 즉 사람들이 실제 의견이나 행동을 얼마나 잘 설문지가 측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여론조사가 질문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오류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특정 오류들이 있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이 네 가지 측정 오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즉 여론조사의 네 가지 측정 오류. 첫 번째 이중 질문. 이거 뭐 더블 베럴드 퀘스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아니면은 그 조사 방식에 따른 응답의 차이. 마지막으로 낮은 응답률 이렇게 네 가지의 특정 오류의 뭐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중 질문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더블 베럴드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여론조사 기법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기본적인 실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여론조사 이제 문항들을 보거나 전화를 걸려오는 것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보시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죠. 하지만 이 질문에는 어떤 오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금을 줄이는 건 찬성하는데 복지를 확대하는 거는 반대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는데 세금을 줄이는 것에는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문화, 즉 세금을 줄이는 것과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이 두 가지 질문, 두 가지를 한 질문에 물어보고 여기에 동의하냐,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답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문은 하나인데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묻는 경우, 이런 걸 이중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약간 혼란을 느끼고 뭐 진짜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의견, 나는 하나에는 반대한데 다른 하나는 찬성해 라는 식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기본적인 오류지만 또 종종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특정 문제, 오류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나름 꽤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나타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뭐 social desirability bias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란 먼저 정의를 보면 설문응답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실제 생각이나 행동과 다르게 대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민감한 주제나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뭐 비록 설문지에 응답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이제 평판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인상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당신 투표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항상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를 하는 게 뭐 참여를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규범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뭐 굉장히 이제 투표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저 사람 민주시민으로서의 뭔가 책임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사회적인 평판,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제 응답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실제로 대선에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설문지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을 때는 저 설문 투표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79% 정도의 이제 투표율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설문지를 통해서 물어보면은 뭐 설문지에는 실제 투표율보다 10%더 많은 사람들이 저 투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돼요. 실제 투표율이 한 80%다라고 하면은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 중 90%가 저 투표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 투표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또 좋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특히 건강과 관련된 행동에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문항을 물어보기도 해요. 불법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내가 실제로 이제 불법적인 마약, 약물 뭐 이런 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설문에다 괜히 잘못 응답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건 아니야. 이거 진짜 익명을 보장된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솔직하게 답변하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저기 코카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좀 횟수를 좀 적게 얘기하거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실제로 이런 설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네요. 내가 설문지를 해보니까 마약을 했다는 사람이 뭐 10%, 뭐 1%밖에 안 됐어요 하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설문 문항일까? 사람들이 이 사회적 바람직함,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고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약간 사람들이 거짓으로 응답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당신 음주운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음주를 몇 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흡연, 음주운전, 약간 이런 것처럼 조금 뭔가 불법적인 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실제 행동보다 과소평가해서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항들이 실제로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항상 많이 나오는 이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조사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응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사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전화, 대면 면접 조사에서 뭐 실제로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뭐 집에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뭐 당신은 몇 살입니까? 집에 뭐 형제 자매가 몇 명 있으니까 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뭐 부부 네, 뭐 관계가 좋습니까? 아이들 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진짜 집집마다 이렇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가면서 하는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대면 면접 방법이 있고 우편조사 같은 것도 있어요. 우편조사라면은 실제로 이제 설문지를 국가나 이제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서 집으로 우편을 보내요.
우편을 보내고 이제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하고 다시 이제 응답을 다 체크를 하고 다시 이제 그 정부기관에 보내는 이런 식의 조사도 진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전화조사도 있습니다.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로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로 이렇게 띠리리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면이냐, 우편이냐, 전화조사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대면 조사를 보시죠. 대면 조사. 집에 이제 똑똑똑 이제 뭐 사람이 가서 뭐 흡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음주운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미디어는 평소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대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뭐 더 그 응답자와 이제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을 하는 사람들과는 좀 더 이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뭐, 질문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물어보고, 뭐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응답을 더, 응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실제로 뭐 전화조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응답을 안 하고 끊어버리죠. 그다음에 대면으로 똑똑똑 문을 두드려가지고 응답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답률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조사 방식의 장점이 있다면은 당연히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면 조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똑똑똑 가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 여기서 괜히 제대로 얘기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면 면접 조사에서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사람으로 내가 보여주고 인상을 관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덜 솔직하게 이 예민한 민감하거나 정치적인 주제에 있어서는 덜 솔직하게 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종종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문지를 우편으로 이제 집집마다 보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서울시에 한 몇만, 한 200만, 300만 가구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2만 가구 정도를 이렇게 딱 랜덤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편을 이렇게 보내줘요.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응답자가 이제 우편에 설문지가 이제 봉투에 딱 있으면은 설문지 동의를 하나씩 넘기면서 그 응답을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이고 체크를 다 하면은 설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가지고 정부기관에 다시 보내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건강 및 정보 이용 조사라는 이제 국가적인 대규모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 Surve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보내고 그 설문지 보면 거기 상품권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에 응답을 하고 여기 붙어 있는 뭐 5달러짜리 상품권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설문을 다 하고 이제 다시 보내주는 거죠. 회신을 하는 거죠. 이런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사람이 갔을 때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조금 덜 나타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직접 사람이 가서 물어본 것보다 설문지에다 응답을 하면 되니까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익명성도 조금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응답률이 낮은 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설문지에 왔는데 아이씨 귀찮아 안 해 이러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설문지에 내 상품권만 띡 해가지고 쓰고 반성 안 해. 근데 반성 안 한다고 해서 뭐 뭐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사람들이 뭐 이게 응답률이 좀 낮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조금 낮아진다. 대면 면접에 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실제로 우편을 보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회신하기까지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뭐 우편물이 유실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응답하는데 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전화로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는 형식, 일반적으로 더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또 굉장히 장점은 이제 빠르고 넓은 지역. 그냥 집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제 전국에 이제 전화를 하면 되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더 넓은 지역까지 이제 직접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쉽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뭐 전화 받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좀 과대표집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제 평일 낮 1시 이런 시간에 갑자기 이제 나 회사에서 열심히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 와서 띡 전화를 받으면은 뭐냐, 아, 나 바빠 죽겠는데 답 안 해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는데 뭐 그 시간에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뭐 이제 집에 계시면은 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뭐 여론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여론조사 이렇게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에 좀 더 쉽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답이 과대 표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왜곡의 위험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1940년,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미국의 1940년대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중 누가 이길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화번호부 이런 게 없었고, 뭐 지금처럼 우편 이런 것도 이제 지금만큼 발달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부 명부를 가지고 그 중에서 약간 랜덤으로 사람을 뽑아서 설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활용한 전화번호 명부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전화번호 명부는 찾기 힘드니까 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명부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막그 사람 랜덤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인가 후보가 이제 이길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게 실제 선거 결과를 보니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나왔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이제 전원조사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당시에 1940년대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명부를 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한 건데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전체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 그 당시에 자동차라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좀 더 자동차를 구매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실제 전체 미국 시민들의 성향과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조금 여론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사례도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은 뭐 실제로 그 당시에 전화 조사를 한다면은 전화기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전화기가 많이 보급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전화기가 있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전선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우리 집에 전화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약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잘 도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시골 마을이나 아니면 사막 지역에 있는 뭐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이렇게 전화 기술이 이제 잘 도달하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에 좀 왜곡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조사 방식을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실시간 전화 응답, 자동 응답, 자동 음성 응답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실시간 전화 면접이라고 하면은 정말 실제 사람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 응답자가 그 조사하는 사람, 조사원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RS, AI 이런 뭐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뭐 실제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전화 키패드에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니까
뭐 나름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좀 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정직한 응답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뭐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뭐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여론조사를 하다가 뭐 내가 1번을 좋아하시면 1번을 찍고 2번을 좋아하시면 2번을 찍고 4번을 좋아하시면 4번을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 찍다가 엉뚱한 거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자동 응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전화 키패드에 이제 번호를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 사용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응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 방식,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응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뭐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ARS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ARS를 또 이제 100% 했을 때랑 ARS를 반으로 하고 뭐 사람이 실시간으로 전화 면접하는 거 반으로 했을 때 혹은 ARS를 하지 않고 사람이 100%더 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ARS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보수 정당 후보나 진보 정당 후보의 지지율의 응답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지지율이 과대평가되고 어느 경우에 좀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이 응답 비율,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어떻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어떤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하는가가 좀 중요한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실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뭐 한번 좀 재밌는 이슈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샤이 트럼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 하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2016년, 뭐 2020년, 2024, 24년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트럼프 공화당에 이제 트럼프가 출마를 했는데 이 트럼프 후보,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세 번, 16년, 20년, 24년, 이 3년에 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이 트럼프 후보가 실제 여론조사보다 실제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했다는 게 항상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된 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미국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여론조사를 했을 때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을 할 것이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에서 질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뭐 당연히 힐러리가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2000 선거 투표를 하고 결과를 딱 까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론조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 트럼프가 여론조사보다 왜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내가 트럼프를 찍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고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를 지지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뭐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트럼프를 찍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2016년뿐만 아니라 2020년 뭐 2020년 선거에서도 뭐 민주당의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뭐 바이든 후보가 뭐 트럼프보다 8%에서 9% 정도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막상 선거를 하고 투표를 개표를 해보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차이가 뭐 1%, 2%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해요.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그 트럼프, 트럼프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보다 실제 선거에서 더 많이 득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이 아무리 이제 이거를 이제 보정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드러났죠.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뭐, 해리스와 후보와 트럼프가 좀 접전을 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해리스 후보, 민주당의 이제 해리스 후보가 뭐 전체 그 득표에서는 트럼프를 앞서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뭐 실제 전체 득표율, 그 주별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전체 득표율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한 1% 정도, 20%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죠. 이 세 선거를 봤을 때 왜 트럼프가 더 많은 실제 여론조사보다 득표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학자들과 회사들과 언론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던 주장들은 제가 잠깐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트럼프가 좀 극단적인 주장들을 좀 얘기를 하잖아요. 이민자를 쫓아내야 된다, 멕시코 장벽을 세워야 된다라고 뭐 이런 얘기,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뭔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조금 뭔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나?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힐러리를 지지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응답을 한 다음에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트럼프를 찍은 차이 트럼프, 부끄러운 트럼프 지지자들이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사 방식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이제 조사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시간 전화 면접.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사원이 실제 전화를 걸어서 당신 트럼프를 지지하세요? 힐러리를 지지하세요? 트럼프를 지지하세요? 해리스를 지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익명성이 잘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여론조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기 조금 그래 부끄러워 뭐 조금 꺼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지만 반면에 뭐 온라인 패널 조사, 온라인에서 설문지를 하거나 아니면 실시간 자동응답 조사, 실시간 음성응답 시스템을 활용해서 약간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에 사람들이 좀 더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는 거 아니냐, 지지한다고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까. 즉,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익명성이 잘 보장되지 않는 그런 전화 면접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나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즉 차이 트럼프라는 지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약간 증명하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런 식의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뭐 온라인 or by phone, it didn't change support for Trump 이렇게 얘기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을 할 때와 전화로 설문을 할 때, 즉 전화로 실시간으로 조사원이 너 트럼프 지지해, 해리스 지지해라고 물어볼 때와 온라인, 즉 뭐 온라인에서 설문하면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설문을 했을 때 혹시 이 두 조사 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두 조사 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차이 트럼프 지지자는 존재할 것이다. 왜? 온라인에서 솔직하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화로 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전화로 했을 때와 온라인으로 했을 때 트럼프 지지율이 유사하다면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걸 부끄러워해서 응답한 이 샤이 트럼프 지지자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온라인,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이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든 나는 자신 있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라고 한다면 이 샤이 트럼프라는 샤이 트럼프 지지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트럼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을 뭐서 실제 전화, 라이브 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조사원이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바이든은 56% 지지하고 트럼프는 44% 지지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온라인, 익명성이 보장된 이 온라인의 상황에서는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55%,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4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전화조사했을 때와 온라인 조사했을 때, 뭐 1% 정도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건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argin of error에서 나와서, 뭐 이거는 방법론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게 실제로 1% 정도 차이가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 차이가 있다고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의 결론을 보면은, 어,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을 때와 전화로 조사했을 때, 이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타이 트럼프 지지자, 내가 부끄러워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건 허상이야라는 뭐 일종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여기 이건 기사로도 실제 나온 건데, Trump supporters are not shy, but polls could still be missing some of the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했을 때 이 여론조사 회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덮는 어세스를 못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교외 지역,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러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즘에도 아무리 이제 인터넷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실제 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뭐 전화가 이렇게 잘 가지 않는 지역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이제 그 사람,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농촌이나 그런 뭐 기술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까지 여론조사를 하고자 해도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회사가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 지지, 그 농촌 지역에 사는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도시에 전화기가 되게 잘 발달돼 있고 인터넷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전화로도 실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사는 민주당 지지자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쉽게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좀 여론조사에서 과대 과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아무래도 이제 국 정치에서 봤을 때, 뭐 사무직에 있는 뭐 정말 뭐 대도시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면은 뭐 블루칼라 노동자,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뭐 블루칼라도 사실 좀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하다고 해요. 블루칼라 노동자나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 뭐 내가 뭐 트럭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농기계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 조금 더 트럼프 지지가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그냥 컴퓨터를 항상 보고 전화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 민주당 지지자의 의견의 사람들은 쉽게 접근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내가 뭐 트럭 운전을 한 하루에 몇 시간 한다던가 직접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농기계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 사람들을 일하면서 전화기도 쉽게 받기가 쉽지가 않고 인터넷도 잘 접근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견이 조금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없어서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뭔가 트럼프 지지자들의 실제 의견이나 비율을 조금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샤이 트럼프, 이런 경우에는 샤이 트럼프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론조사 회사가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접근을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이러한 논의들을 이제 함의점을 봤을 때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여론조사가 어떤 식의 조사 방식을 활용하는가가 이 여론을 잡아내는데 사람들 실제 의견을 잡아내는데 약간의 조금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한번 봐보죠. 실제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응답률 차이라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 Republicans were more likely to stop responding to our surve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통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나 정책에 대한 물어볼 때 그 사람 한 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 1월 달에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다면은 2월 달에도 물어보고 3월 달에도 물어보고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계속 접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추정을 하려고 해요. 1월 달에는 뭐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2월 달에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3월 달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공화당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변할 수가 있겠죠. 이 의견 변화를 좀 추적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응답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1월 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2월 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3월 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열심히 응답을 하겠죠. 뭐 적극적 응답하는데 2월 달에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3월 달에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하면은 재미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응답을 안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1월 달, 2월 달에는 핸드폰을 썼는데 2월 달에 3월 달에 내가 핸드폰을 분실해서 번호를 바꿨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응답을 못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번 물어본 거, 이걸 이제 패널 조사라고 이제 하는데 이 패널 조사를 할 경우에 실제로 여기 보신 것처럼 응답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뭐 처음에는 모두가 응답을 했다면은 뭐 6월 달에 가면은 뭐 100명 중에 60명만 응답을 해주고 3월 달에 가면은 100명 중에 40명만 응답을 해주고 이제 쭈쭈쭈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00명 중에 한 30명만 남아서 응답을 해준다. 이런 식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테이블 보시죠. 이거 뭐죠? 정당 지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응답을 하는 비율이 점점 달라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좀 계속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설문조사 응답에서 이탈을 하기는 하지만, 이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100명 중에 100명이 처음에 응답을 했다면, 그 다음에 100명 중에 한 85명이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80명이 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반면에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100명 중에 100명이 응답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한 82명, 민주당보다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탈하죠. 그리고 세 번째 조사를 가면은 100명 중에 한 75명 정도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한 30명 이탈할 때 공화당 사람들은 한 40명, 50명 이렇게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좀 과소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 있겠죠. 이렇게 정당 지지에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응답률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고 이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입장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재밌었던 부분은 트럼프 지지자들. 내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이 설문조사 이탈률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대보다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100명이 응답했다가 50명이 나중에 날아가고 50명, 30명, 20명 이런 식으로 패널 조사, 즉 여러 번 설문을 하는 조사에서 중간에 응답을 하지 않고 이탈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여론조사에서 조금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렇게 응답률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내가 실제로 뭐 농촌 지역에 뭐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뭐 전화를 좀 받기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은 뭐 응답률이 좀 더 점점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대도시에 인터넷이 잘 발달하고 사무직에 있어서 평소에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굉장히 쉽게
쉽게 빠르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뭐 패널 조사에서 응답을 가- 이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 변수, 내가 어디 사는지, 학력은 어떤지, 뭐 얼마나 기술에 쉽게 접근을 하는지에 따라서 응답률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실제 여론조사가 실제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률이 낮았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높았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이제 응답률이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더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여론조사 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전화조사 응답률이 어떻게 변화했냐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건데, 퓨 리서치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미디어 이용, 정치 성향, 뭐 정책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서베이를 많이 하고 설문을 많이 하고 이걸 이제 분석해서 뉴스 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퓨 리서치 센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 설문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퓨 리서치에서 이제 과거에 주로 이제 전화로 해서 이제 응답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전화조사 응답률이라는 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97% 리스폰스 레이트라고 이제 하는데 뭐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100명한테 전화를 했으면 36명이 응답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점점 2000년, 2003년, 2006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명한테 조사를 했더니 9명만 응답을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낮은 응답률이 조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응답률이 낮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소수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응답을 적게 한다면은 그건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왜곡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아니면은 뭐 인종적인 소수자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화 응답을 잘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더 과소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뭔가 여론조사를 근거로 뭐 정책을 만든다 뭐라고 했을 때 이 과소평가된 왜곡된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좀 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 응답과 관련돼서는 뭐 이런 식의 논의들 굉장히 유명한 이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샤이 트럼프 지지자와 이제 샤이 트럼프 지지자가 존재한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해서 Spiral of Sil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일의 정치학자였던 노엘레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소수의 의견을 더 과소평가되고 다수의 의견을 더 과대평가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 또는 다수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연구를 했다고 해요. 연구의 과정은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여론의 분위기, 즉 여론의 기후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해요. 오피니언 클라이메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여론의 기후를 이렇게 잘 관찰하면서 내가 좀 소수의 의견인 것 같으면은 좀 침묵을 하고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의견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는지
동조하지 않는지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사람들이 내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 소수라고 느껴지면은 뭔가 사회적 고립, 평판, 비판 같은 걸 두려워해서 침묵을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의견은 더 크게 과대평가돼서 드러나고 소수의 의견은 점점점 드러나지 않게 된다. 점점 침묵하게 돼서 침묵의 나선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A 정당의 후보를 난 지지하는데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B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 그러면은 나 A를 지지해라고 쉽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있겠죠. 반면에 나도 B를 지지하고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 다 B를 지지한다면은 나 B 지지해. B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은 과대, 소수의 의견은 과소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보도했을 때 다수의 의견을 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침묵의 나선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온라인이나 이제 공론장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은 점점점 더 크게 보도가 되고 소수의 의견은 점점점 보도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면서 이 여론의 분위기, 여론의 기후를 학습하기 때문에 더 이제 소수의 의견이 침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침묵의 나선이라고 한 게 마치 정말 조용히 확장되는 소용돌이처럼 누가 한번 소수의 의견이 침묵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작은 사람들도 말을 아끼게 되고 침묵이 점점점 이렇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사회 전체가 마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 전체가 마치 특정 의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왜곡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샤이 트럼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한 미디어에서 특히 2016년 선거 당시에는 뭐 당연히 힐러리가 이길 거야.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야. 트럼프는 선거에서 질 거야.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를 소수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견을 투표장에서만 표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는 차이가 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샤이 트럼프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침묵의 나선 효과 이론을 이제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에서는 여론 조사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여론조사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사람들의 실제 true opinion을 정말로 측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때때로 사람들의 true opinion, 진짜 의견이나 태도나 행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왜곡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1부 마치는 걸로 하고 2부에서는 지난 중간고사 때처럼 기말 시험 어떻게 나올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